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22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살피고 들어가겠습니다. 택배기사인 척 가정집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린 한 남성을 시민들이 온몸으로 붙잡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제 오후 5시 50분쯤 경기 평택의 한 가정집에 택배기사로 위장해 들어간 범인은 60대 부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부부가 저항하자 미리 준비해간 흉기를 휘두른 뒤에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주변에 있던 주민 2명은 부부의 딸이 소리치자 범인을 뒤쫓아 나갔는데요. 이들은 차량을 훔쳐 달아나려는 범인을 붙잡은 뒤에 몸싸움 끝에 제압했고 흉기에 찔린 60대 부부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한 해 전 세계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정치인 3위에 올랐습니다. 독일 통계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사용자들은 김 위원장의 이름을 월 평균 190만 회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구글 트렌드 분석 결과 김 위원장과 관련해 가장 많이 검색된 주제어는 체중 감량이었고요. 실제 김 위원장은 올해 6월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눈에 띄게 살이 빠진 모습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은 바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1년짜리 한시적인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1월 5,796건에 이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9월엔 3,000건 아래로 떨어진 뒤에 지난달엔 1,200여 건에 머물러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보유세 동결뿐만 아니라 양도세 인하 가능성까지 나오자 일단 대선 때까지는 지켜보자며 거래에 나서질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 절벽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로 제한됐죠. 평소 같았으면 연말 술자리나 모임이 많았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점심보다 저녁 장사가 시원찮다고 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기대해 직원 여러 명을 더 뽑았지만 또다시 줄여야 해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은 직원 한 명의 인건비도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연말 대목을 놓친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2월 2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202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7만 5,6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1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362만 8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4,213만 1,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대기질 좋지 못했는데요. 절기 동지인 오늘 공기는 점차 깨끗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하늘이 맑아진 만큼 대기 건조 이어지니까요. 산불 등 사고 없도록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최고기온은 6도에서 15도 선이 예상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찬 공기가 웃돌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오늘 하루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12월 22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이 12월 22일이고 이제 정말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새해 소망으로 뭘 빌까? 항상 건강이 빠지지 않고요. 그럼요. 점점 나이를 더해갈수록 건강에 대한 소망은 더해가요. 네. 아니, 근데 건강 걱정에 특별한 나이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 그렇고요. 저는 건강 관련해서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병원을 찾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네. 막상 몸이 좀 이상이 있고 그러면 어디 가지 이렇게 맞아요. 되거든요. 네. 자, 오늘 그 유용한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환자들로 북적이는 종합병원.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대기 시간은 길고 진료 시간은 짧겠죠. 종합병원을 찾는 이가 많은 가운데 정작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들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는데요. 그런데 멀리 다니면은 가는 시간도 걸리고 그러는데 가까우니까 지역병원과 의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고 환자에게는 더욱더 큰 신뢰를 줄 수 있어서 같이 상생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윈윈 서비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좋다는 서비스 과연 무엇일까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남편과 함께 세탁소를 운영 중인 50대 여성. 20년 넘는 세월 세탁 외길만을 걸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장시간 일하다 보니 어느새 몸에는 적신호가 찾아왔다는데요. 오른쪽 어깨에서 느껴지는 극심한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는데요. 이게 이게 어깨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면 팔이 올라가지도 않는 걸까요? 결국 팔을 바꿔드네요. 저 직업병이죠. 오래 하고 하니까 이 직업을. 증상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처음에는 울면서 잤죠. 너무 아파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아프면 울면서 잠들었을까요? 위로 쭉 뻗은 왼팔과 달리 오른팔은 올라가지 못하네요. 20년 넘게 일한 결과 자주 쓰던 오른쪽 어깨에 무리가 온 것인데요. 일하는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보지만 아파라. 스트레칭을 하며 견뎌보려 하지만 더는 안 되겠는지 나 약 좀 먹게요. 약을 먹으러 갑니다. 부부 둘이서 일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일에 지장이 있으니 아무래도 병원에 가기가 쉽진 않겠는데요. 큰 병원 가면 시간에 쪼달리고 너무 힘들고 소개해 준 데가 있어서 그거 보고 가까운 병원에 지금 가고 있어요. 고민을 해결해준 그 사이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각 질환에 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적정한 검사와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것입니다. 현재는 암,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등 17개 질환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은 병원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 좋은 평가를 받은 병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가까우니 시간 내기도 전보다 수월하겠어요. 뭐 1시간 받을 걸 15분에 받고 오니까 시간도 안 쫓기고 편하게 받으러 오니까 너무 좋아요. 등잔 밑이 어둡다란 말 이럴 때 쓰는 거였나 봅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좋은 병원을 두고 왜들 그리 먼 길을 갔던 건지.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꾸준히 해온 여성. 현재 몸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팔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그래도 처음에는 팔 드는 게 거의 많이 안 되셨는데 관절 범위가 어느 정도 많이 좀 회복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 힘줄 주변에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면서 관절 전체에 염증이 좀 퍼져 있는 상태고요. 관절 가동 범위가 많이 줄어들어 계시고 일상생활 중에서도 통증이 이제 지속되는 그런 상태이십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회복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관리 잘 해야겠네요.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치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거리가 먼 병원을 다니시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근처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나 시스템이 잘 갖춰진 병원에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도권 상위 5개 병원을 이용한 지방 환자 비율이 증가한 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서였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는 2020년 8월에 오픈하였습니다. 지역별 그리고 질환별로 우수 병원을 검색하고 해당 병원에 대한 병원의 위치, 응급실 운영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까운 병원에서 좋은 진료를 받으며 건강만 회복하면 되겠네요. 너무 치료 잘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 꾸준히 제가 좀 받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지역에 있는 병원에 꾸준히 다니며 건강을 점차 회복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들인데요. 어머니, 아버님은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제가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걸어서도 한 10분 정도 되니까 이제 제가 몸이 어디 안 좋다고 하면 자주 와요.
집과 가까우니 아프다 싶으면 수시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는다는 70대 부부. 이날도 갑작스레 몸에 이상 증세가 느껴져 병원에 들렀다고요? 괜찮으셔야 할 텐데. 저기 선생님, 어떤가요? 혈압 또한 130에서 70 정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남편분도 괜찮겠죠? 이제는 혈압은 140에 80이에요. 135보다 조금 더 낮추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당뇨는 현재 관리가 잘 돼 있을까요? 처음에 오셨을 때는 당뇨를 측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이제는 8점대, 10점대로 아주 높게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5점대 정도, 좀 조절 안 될 때는 7점대 미만으로 좀 현재 잘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체중 감소와 우리 그 인슐린 저항성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돼가지고 인슐린이 제대로 나와도 몸에서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당뇨가 생기는 분들이 많은 게 현재 한국인들의 당뇨의 특성입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니만큼 병원 선택도 중요하겠는데요. 울릉동 갈 때는 왕복 한 3시간 걸릴걸? 가서 진료받고 버스 기다리고 한 3시간. 타고 오고 3시간 정도는 진짜 걸려야 됐어요. 우리 병원 좋은 병원 찾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진료를 받아도 안심이 되고 더 잘 저기 해주실 것 같고 잘해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죠. 환자에게 믿음과 신뢰 팍팍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이 서비스의 최종 목표는 지역 의료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입니다. 환자분들이 가까운 곳에서도 충분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앞으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더는 멀리 가지 마세요. 내가 사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얼마든지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어디 아프고 그러면 정말 막막할 때가 많은데 네. 저런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딱 안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오늘 수요일이고 이제 연예가 소식 본격적으로 펼쳐나가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나와 계십니다. 우선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연예계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배우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왜? 감기 조심하세요. 네, 뭐 기다려 보시면 아시게 될 거니까요. 아니, 늘 궁금해요. 네. 자, 먼저 영화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박스 오피스 준비했습니다. 순위부터 보시죠. 네, 먼저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순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테일이고요. 4위 유체 이탈자, 3위 엔칸토 마법의 세계, 2위 연애 빠진 로맨스, 대망의 1위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입니다. 네, 단기적 일상 회복으로 극장가에도 좀 훈풍이 좀 오나 했는데 다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아이고 극장가도 답답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확진, 그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 토요일부터 오는 1월 2일까지 밤 10시까지 영업 제한 해라 이거예요. 근데 네. 그렇게 영화가 한 2시간 혹은 그 이상인 거 생각해보면은 7시 때 영화를 시작하는 게 마지막 영화인 거예요. 아니, 퇴근하고 7시 맞춰가기 쉽지 않죠. 하다 보니까 이 대작들이 줄줄이 개봉을 연기하는데 그래서 어제 영화인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영업시간 제한 풀어달라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12월 29일에 개봉 예정이었었던 이 영화 킹메이커라고 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요, 언론 배급 시사회를 개최하고 또 홍보 일정까지 다 잡혀 있었던 이런 영화였어요. 기자들이랑 인터뷰 일정까지 다 조율을 했었는데 개봉이 1월 설 연휴로 변경이 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또 대작이 있습니다. 이 비상선언이라고 이병헌, 전도연, 송강호 등 굵직한 이 배우들이 출연하는 영화 역시 개봉을 연기한다고 발표.
발표를 했습니다. 또 1월 초에 개봉을 앞두고 있던 경관의 피, 특송 같은 이 영화들은요. 사실 개봉일을 연기하지는 않았는데 일단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보고 싶은 영화들이 많았어서 네. 굉장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요즘 저를 좀 설레게 하는 일이 있다면 크리스마스가 또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정작 크리스마스보다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이브를 더 기대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이 팥죽 날. 아, 그렇죠. 네. 이런 게 더 와다, 동지 팥죽. 뭐 그럼 팥죽 드시면서 봐도 좋고요. 크리스마스 때 가족과 와도 좋고 네. 마음 따뜻해지는 크리스마스에 보기 좋은 영화 3편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화부터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영화 동짓날 팥죽은 아니지만 그만큼 따끈따끈한 신작 영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영화 2021년 마지막을 장식할 12월 29일에 개봉하는 영화 해피 뉴 이어입니다. 해피 뉴 이어는 이 풋풋한 첫사랑부터 가슴 아픈 짝사랑, 아련한 옛사랑까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호텔을 찾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14인 14세계 이야기라고 합니다. 네, 한국 영화계 로맨스 장인이라고 불리는 곽재용 감독과 앞서 예고 보셨겠지만 정말 국내 내노라는 톱스타들이 다 모였어요. 네, 맞습니다. 언제 또 이런 조합을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아까 14인 14세기라고 했잖아요. 출연하는 배우들의 이 면면이 화려합니다. 멜로킨 배우 한지미 씨부터 관록의 배우로 불리는 이혜영 씨, 그리고 정진영 씨, 또 이광수, 이진욱, 이동욱, 서강준까지 정말 역대급 캐스팅으로 대세 배우들을 한 화면에서 네. 정말 계속해서 볼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영화 해피 뉴 이어입니다. 네, 해피 뉴 이어가 한국판 러브 액츄얼이라고 소문난 그 영화죠? 맞습니다. 생각해보시면 곽재용 감독이 영화 클래식, 엽기적인 그녀, 정말 로맨스의 달인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기대가 되는데 어느 정도로 그럼 러브 액츄얼리 다양한 얘기가 들어갔느냐. 사랑과 우정을 넘나드는 삼각 로맨스도 있고요. 남자들끼리 어떤 짠내나는 브로맨스도 있고 어머나 연애의 세포 자극하는 사내 로맨스도 있고 정말 그러면서 어머 이거 한국판 러브 액츄얼리 아니야? 하면서 이 눈물과 감동과 이 기쁨을 막 넘나들 이 영화를 많이들 기다리고 계시죠. 네,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화 뭔지 볼까요? 네, 두 번째 영화는요. 전 세계 30개국 베스트셀러 1위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이 기욤 미소의 동명소설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영화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인데요. 이 영화는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10개의 알약을 얻게 된 남자가 30년 전에 자신과 만나 평생 후회하고 있던 과거의 한 사건을 바꾸려 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이게 2012년인가요? 굉장히 흔행했던 건축학개론, 이 건축학개론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주목받았는데 이걸 평행이론이라고 그러나요? 네. 이 두 영화에는 두 가지의 평행 이론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2인 1역 캐스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영화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같은 경우에는요. 30년 전의 과거와 30년 후의 현재가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만난다라는 이 독특한 설정을 기반으로 한 영화인데요. 배우들이 굉장히 궁금하죠. 30년 전의 과거의 모습은 변요한 씨가 맡았고요. 30년 후의 현재의 모습은 김윤석 씨가 맡아서 열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 이 두 번째 평행이론 말씀드리면 OST예요. 이 음악이라는 게 과거의 향수, 추억을 불러내잖아요. 가만 생각해보면 건축학개론, 이 전람회 기억의 습작. 요거가 이제 90년대 정서를 가져왔는데 이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는 이 8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 김현식 또 밥 딜런의 이 명곡들이 나옵니다. 특히 영화 끝날 때 이 두 배우 김윤석과 변요한이 함께 부르는 김현식의 당신의 모습 요 노래가 배우들이 직접 부른 거기도 하지만 아주 영화의 여운을 깊게 하니까 이걸 뭐 OTT로 보든 극장으로 보든 이거는 끝까지 요 노래 들으시라 추천드립니다. 네, 전 세대 공감 열풍을 불러일으키면서 당시에도 상당한 입소문을 탔던 영화거든요.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연말에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영화 볼까요? 네, 세 번째 영화는요. 어린 소녀를 죽였다는 억울한 이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은 지적 장애인이 감옥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비밀리에 어린 딸과 교도소 생활을 함께하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7번 방의 선물입니다.
저건 찡하면서도 맞아. 재미있으면서도 저 때 연기 너무 잘해가지고요. 이게 실제 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고요. 그쵸. 류승룡 씨 연기 정말 잘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천만 영화 될 줄 몰랐던 건데 천만이 돼버렸던 그런 영화였는데 이게 실화, 가슴 아픈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때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신학대학 다니던 정원섭 씨, 이제는 고인이 됐는데 이 정원섭 씨가 강원도 춘천의 역정경찰서 파출소 여기에 그 소장의 딸, 9살짜리 딸을 강간 살해했다 이렇게 체포가 되고 이게 혹독한 고문 끝에 나 맞습니다. 허위 자백한 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이 됐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는 이게 재심이 이루어지고 류승범 씨가 이 류승룡 씨의 어떤 이 아픔을 억울함을 풀어줘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게 15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그랬는데 손해배상 청구일이 열흘 지났다. 단 열흘 지났다고 해서 배상조차 받지 못했던 그런 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영화관에서 보면서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렸던 영화로 기억을 하거든요. 올해가 가기 전에 보면 좋을 영화 3편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자, 스타 주민 만나볼 텐데 오늘 의상을 보니까 선글라스도 언제 끼는 어떻게 보이나요, 조금? 아니, 근데 일단은 참 모든 복장이 잘 어울려요. 다 소화해요. 그렇죠. 근데 뭔가 가리려고 한 것 같지 않아요? 가리려고. 그렇죠. 네. 두건이랑 선글라스? 아니 아까 선글라스 벗어봐 주세요. 아까 벗었을 때는 감기 조심하세요 이 느낌이었어요. 근데 선글라스 써놨었더니 전혀 달라져요. 선글라스 끼니까 그거 아니에요? 난다김인가? 아닙니다. 오늘 딱 제가 간단하게 연기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당신은 영원히 내 거야.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 이런 느낌. 뭔지 알겠어요. 무서운 거네. 오늘 주제가 보니까 스토킹. 그러니까 네, 오늘 그쪽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스타 주민의 주제 바로 범죄가 된 미친 사랑, 연예계 스토킹 비상입니다. 혹시 연예인들, 이제 스토킹을 당한 연예인들 알고 계신 분들 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 김혜부 씨가 그때 당시에 그 가요쇼 MC였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스토커가 어떤 남자가 무대로 난입을 합니다. 그때 다행히 옆에 같이 MC를 보고 있던 사람이 이훈 씨입니다. 이훈 씨가 딱 이 남자를 팍 제압을 하고 김예부 씨를 마치 케빈 코스너가 휴트니 휴스턴을 딱 안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고 무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정말 전설의 보디가드로 이 등극했던. 근데 이게 말하니까 이게 흥미진진하지만 김혜분 씨 그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상황도 무섭겠지만 이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되거든요. 누가 평생 날 쫓아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은 스타가 있는데요. 국내 스토킹 피해 첫 고소 사례로 기억되고 있는 가수 김창완 씨입니다. 1998년 이 김창완 씨는요, 자신을 11년 동안이나 쫓아다니며 괴롭힌 스토커를 검찰에 고소를 했어요. 스토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열성 팬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해서 작곡하는 방법을 알려달라, 아니면 내가 좀 아픈데 좀 돌봐달라 라는 등의 요구를 하면서 무려 11년 동안이나 김창완 씨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결국 구속된 스토커 출소 후에 김창완 씨를 다시 스토킹하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제가 진짜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김창완 씨를 때려서 코뼈를 부러지게 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탤런트 김미숙 씨도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리셨잖아요. 무려 17년이에요. 17년인데 시작은 1990년입니다. 이때부터 나는 네가 좋아 따랐다는데 이 여성분이었어요. 나는 같은 여자지만 당신이 좋아하면서 쫓아다녔고 한 10년이 지나서 2001년, 2002년에는 절도 그리고 또 이 무단 침입 이걸로 2번이나 복역을 했는데도 이 스토킹이 멈추질 않았어요. 2007년에는 그래요. 내가 스토킹 멈출 테니까 대신 나한테 뭘 좀 주세요. 대가를 요구하면서 이때 이제 구속 기소되면서
드디어 김미숙 씨는 스토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스토킹이 범죄 수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는 또 법이 시행이 됐죠. 네, 맞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16일 경찰청에 따르면요. 11월 한 달에만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 조치가 총 435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 2달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잠정 조치 적용 사례도 좀 늘어난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통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범죄가 된 미친 사랑 연예계 스토킹 비상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썰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봐야겠죠? 네. 자, 눈, 코, 입 퀴즈입니다. 누군지 혹시 아실까요? 이렇게만 봐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단번에 알아버렸네요. 제가 봤을 때는 눈 쪽이랑 입술 쪽 보면은 조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힌트 없어요, 힌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 연예계 김치 사업가입니다. 연예계 김치 사업가면 하시듯이 많은 분들이 홍진경 씨? 그렇지, 홍진경 씨를 생각하지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눈이 도 다르죠. 있습니다. 네. 사업 초기에 홍진경 씨와 함께 김치 사업의 쌍두마차로 불렸던 분이고요. 이분이 2010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4개월 만에 매출 10억을 기록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치가 이제 포기 김치가 있고 청광무도 있고 뭐 많잖아요. 네, 어떤 많죠, 김치를 많죠. 찾았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연예계 처음으로 갓김치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뭔지 알겠다. 그렇죠. 갓김치 하는 순간. 갓김치 하면 여수잖아요. 여수. 네. 여수가 여수. 고향이거나 여수를 좋아하는 분이 네. 아닐까 싶은데. 우리 여기 스튜디오에도 나왔었어. 자, 알겠다. 다시 보니까. 그렇죠. 네네. 아시는 분들만 보이는 눈코입 퀴즈인데요. 자, 아직 알고 보니까 모르시는 알겠네.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힌트. 이번 힌트를 드리면 정확하게 이제 아시게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드라마 아들과 딸입니다. 이분이 아들과 딸로 데뷔를 했고요. 네. 그것을 통해서 출세를 하기도 했던, 출세작이 되기도 했던 그런 드라마인데요. 이름이 바로 쪽마리. 딸이 쪽마리. 은마리였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겠죠? 알죠.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곽진영 씨. 곽진영 씨 네. 맞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들과 딸에서 정말 인기 많았어요. 예. 맞아요. 백일섭 씨, 뭐지? 이렇게 한 잔 먹고 가다가 막 이러고. 아글씨. 30년 전 드라마인데도 뭐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드라마예요. 네. 저 뭐 귀남이, 김희애 씨, 네. 최수정 씨, 후남이, 김희애 씨 뭐 인기 많았죠. 근데 종말이 인기가 정말 최고였다고 할 정도인데, 이 드라마 생각해보면 사실 남아선호서상 우리나라에 계속 있어왔고 드라마에도 은근히 이제 배어있긴 했는데 이걸 주제로 수면 위로 탁 떠올려서 문제를 제기했던 드라마예요. 이 남아선호상에 대해서 아들과 딸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란도 일으키고 감동도 불러일으키면서 시청률이 무려 60%에 이를 정도로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인기의 척도는 CF를 얼마나 찍느냐일 텐데 당시에 CF 많이 찍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들과 딸 그냥 하자마자 이 곽진영 씨가 제과 CF 2개, 샴푸 CF 2개. 지금이랑 좀 다르죠. 지금은 자동차 CF, 뭐 휴대전화 CF 이런 거라면 그때는 과자랑 아이스크림 이런 거 그리고 샴푸 이거를 찍으면 이게 좀 인기의 척도인데 곽진영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편만 합했는데 3편의 출연료가 1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하는데 요때가 지금 90년대 초반이잖아요. 와. 이때 91년도 이 공채 연기자, M본부 공채 연기자 월급이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 네. 와, 와, 대단한 거죠. 1990년대 초반 정말 국민 여동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이때 인기는 뭐 그 남자들한테 그렇게 대시를 받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곽진영 씨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10명으로부터 동시에 대시, 이게 막, 나랑 사귀어줘, 난 널 좋아해, 막, 프로포즈를 받았다는 거죠. 그 중에 한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했던, 해서 한 얘기인데, 톱스타 오빠가. 네. 진영아, 넌 너무 예뻐. 난 네 눈에 빠질 것 같아. 사실 곽진영 씨가 눈, 코, 입 다 예쁜데 네. 눈이 참 예쁘죠. 너의 눈에 빠질 것 같다. 와, 정말 대단한 고백인데 한 번은 집 앞에 남자 3명이 와서 싸우더라는 겁니다. 내가 더 좋아해, 내가 더 좋아해. 그중에 2명이 싸우는 사이에 곽진영 씨, 그중에 다른 한 오빠랑 데이트 갔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뭐 이 정도 되면 뭐 남자들끼리 결투라도 하는 건가요? 네. 정말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1990년대 국민 여동생이자 바로 이재용 아나운서 말하자 쪽말이 네. 이런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곽진영 씨인데요. 최근에 곽진영 씨가 스토킹과는 피해를 입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2월 초였죠. 배우 곽진영 씨를 무려 4년 동안이나 스토킹을 한 남성이 구속이 됐습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서울 남부지검은 4년 전부터 곽진영 씨를 스토킹한 이 남성을요. 주거침입,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이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어떤 표현에 의하면 피가 마를 정도로 괴롭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일단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를 했지만 가만히 있어도 너무 불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검찰에 따르면요. 스토커는 4년 동안이나 특산품 매장으로 손님인 척 찾아오기도 하고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 아주 곽진영 씨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 동안요. 곽진영 씨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 270회. 그리고 계좌이체 메시지를 1140회를 보내면서 무려 1419회의 아주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협박을 일삼아 온 거예요. 사람이 진짜 피가 마른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데 또 지난해 8월에는요. 곽진영 씨 집에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소란을 피우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10월에는 포털 사이트에 곽진영 씨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의 댓글을 적으면서 곽진영 씨를 굉장히 괴롭혀왔다고 합니다.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 내 집에 스토커가 침입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굉장히 심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을 것 같은데 경찰에 혹시 신고는 안 했나요? 당연히 했고요. 사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대응했길래 그렇게 계속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곽진영 씨도 이 자신의 번호에서 이 남성의 번호를 차단하기도 하고 사업장이라든가 자택에 무단 침입할 때마다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좀 아까 최 기자가 얘기하실 때 계좌이체 얘기가 나왔죠. 그게 뭐냐면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이 김치 사업을 하니까 입금 계좌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우리가 보낼 때 보내는 사람 이름을 쓸 수도 있지만 이 문구를 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문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폭언 욕설을 보냈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 거죠. 아니 이런 그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끝에 곽진영 씨가 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 맞아요. 네. 정말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겠어요? 나갔을 때 스토커가.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 오죠. 바깥에 못 나가고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으니까 우울증 오죠. 이게 우울증이 오면 자신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줄 모르고 하는 거. 이게 병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런 안타까운 시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근데 이렇게 곽진영 씨를 끊임없이 괴롭힌 이 남성이 누구였어요? 그게 궁금한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지게 됩니다. 오랫동안 곽진영 씨를 스토킹해온 이 남성이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곽진영 씨의 오랜 지인이고 또 4년간 경제적인 도움을 줘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인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괴롭혔단 말이에요. 네, 이 남성의 주장을 전해드리면 2020년 9월까지 내가 영상통화도 스스럼 없이 나눌 만큼 친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돈 문제가 얽히고 이게 주장입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좀 감정 싸움이 있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게 막 연락도 안 되고 하니까 내가 좀 화가 나서 그랬던 거다. 다만 잘못한 거는 이 어떤 공개적인 댓글에 그런 이제 명예훼손에 어떤 소지가 있는 그런 글을 남긴 거. 요 부분은 잘못했지만 내가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항의성 글을 올렸었던 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오랜 시간 스토킹에 시달려온 곽진영 씨.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이 남성이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구속 자체로 남성의 어떤 주장, 이거의 신빙성이 떨어지게 된 건데 곽진영 씨의 지인이 지금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남성이 구속된 이후에 가족과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법도 도입이 됐으니까 이참에 그 남성이 했던 잘못만큼
처벌받았으면 좋겠다.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마침 이 행복한 아침을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곽진영 씨랑 얼마 전에 또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 이번 일로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시냐 지금 마음이라고 물어봤었는데 일단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마음이 쉽게 진정이 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일이 모두가 끝난 후에 이 사람이 벌을 받든 뭐 어떻게 되든 모든 게 다 끝난 후에 자신이 어떤 좀 안정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스토킹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건 뭐 확실한 범죄죠. 네, 이어서 두 번째 스타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두 번째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분인데요. 자, 굉장히 매력적인 눈웃음이 있는. 눈웃음이 아주. 이분이 쌍꺼풀이 굉장히 진한 분은 아니고요. 웃을 때 나오는 요런 쌍꺼풀이 매력적인. 어떻게 보면 쌍꺼풀이 엄청 진하진 않고 약간 속쌍꺼풀에 비슷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도 굉장히 오똑하고. 네. 저는 좀 잘 딱 모르겠는데요. 보이는데요. 아니 알고 보면 보이는데 그냥 자, 모르고 몰라요.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힌트 바로 오렌지족 이미지로 뜬 스타입니다. 데뷔 31년 차 가수인데요. 이분은 일단은 2대8의 단정한 가르마 그리고 냉동실에서 얼려놨다가 막 꺼내온 것처럼 데뷔 초와 지금이 크게 차이지 나지 않는 그런 외모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데뷔 초에 드물었던 미국 교포 출신의 출신한 점과 그리고 세련된 옷차림 이런 것들 때문에 오렌지족 느낌이 맞물리면서 정말 쿨한 어떤 그런 존재감을 자랑했었죠. 오렌지족은 정말 오랜만에 듣다. 오렌지족이 오렌지족. 그때 당시 오렌지족. 이제 미국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한 1969년생 뭐 요쯤이 아닐까. 2대8 머리가. 근데 그거보다 31년 차 가수면은 그거보단 나이가 좀 더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왜요? 일단 가수고요. 잘 기억해주세요. 2대8이고요. 네. 그다음에 마치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데뷔 초와 지금이 크게 차이 나지 않고요. 네. 그리고 동안이라는 오렌지족이고요. 두 번째 힌트 또 주세요. 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우리 힘들어하는 예인 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 결정적인 힌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31년 동안 활동하면서 유행어가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웃음소리를. 그 누구야? 이재용의 씨는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다음 최불암 씨랑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최불암 씨는 파하고요. 네. 가수인데 드라마도 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누군지 알겠어. 우리 정확하게 A&M 씨가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정답 한번 외쳐주실까요? 가수 이현우 씨. 가수 이현우 씨? 맞죠? 이현우 씨. 거의 유행어예요. 아니 근데 이현우 씨는 웃음소리가. 그런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스토커에 의해서 살해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스토킹 사건 얘기할 때 이현우 씨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피해의 어떤 정도를 넘어서서 사망설이 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2005년이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현우 씨는 라디오 DJ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디오 시작할 때 프로그램 시작할 때 오프닝으로 저는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을 만큼 살해당했다. 이런 소문이 돌았는데 그 이현우 씨를 스토킹했던 그 여성에게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고등어녀. 에? 고등어녀요? 고등어녀. 이게 참 어쨌든 알쏭달쏭하죠. 고등어녀. 네. 이게 뭐냐 하면 하다 아내 흉내를 내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마치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 고등어 조림 해줘야지 네. 이렇게 고등어 하나 딱 들고 귀가하는 그런 아내 행세를 해서 별명이 고등어녀. 그래. 네. 그리고 이렇게 타칭 고등어녀로 불린 이 여성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스토커가요, 매일 새벽에 검은 봉지에 고등어를 담아서 이현우 씨 집 앞에 매일 찾아왔다고요. 새벽에? 무섭다. 그리고 당시에 이현우 씨가 살던 아파트가요, 이 좀 그 절전을 위해서 밤 12시에 매일매일 건물을 소등을 했었다고 하거든요.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데 엘리베이터의 문이 쫙 열리면서 이분이 한 손에는 이 비린내가 진동하는 고등어가 담긴 검은색 비닐봉지를 딱 들고 이 엘리베이터를 딱 내린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고등어냐?
라는 이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상상만 해봤거든요. 근데도 뭔가 섬뜩해요. 네. 그렇죠? 끔찍하고 분위기 자체가 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이현우 씨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 스토커가요, 이현우 씨에게 화까지 냅니다. 화를 내야 되는 사람은 이현우 씨잖아요. 네. 뭐라고 화를 내느냐? 이현우 씨가요, 집에 늦게 도착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한 시간보다 좀 하여튼 늦게 귀가를 하게 되면 스토커가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화를 내냐면, 아니 내가 요리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왜 이제 오냐면서 이현우 씨에게 이게 화를 정신적으로 냈다고 문제가 해요. 있네. 그런데 사실 이게 아무리 강심장인 남성분이어도 여성분이 고등어를 들고 새벽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무섭지 않겠어요? 네. 집에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럼 아니 이현우 씨는 지금도 고등어 안 먹겠네. 진짜. 먹고 싶지 않을 것 아니 같아요. 그러면 저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좀 도움을 청하면 어땠을까요? 당연히 이현우 씨가 경비 이 선생님한테, 경비 아저씨에게 이 여성분이 오면 좀 막아달라,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토커가 어떻게 경비 아저씨를 구워 삶았는지 너무 유유히 그냥 그래요?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아저씨가 아유 사귀는 사이인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잘 해줘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사람이라고. 이현우 씨, 결국 이분 때문에 이사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사 가면 이제 못 찾으니까 스토킹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새로운 집에도 찾아왔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새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 여성이 나의 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과일을 깎고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아내 행세를 지나서 며느리 행세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는 또 우리 아들이 사귀는 사람인지 또 잘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젠 정말 안 되겠다 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야, 그럼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하고 사과를 아니 얼마나 놀랐겠어. 네. 아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이현우 씨가 내가 남자고 스토커가 여성이니까 내가 어떻게 제압할 수 있어 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봐주고 있었던 거죠.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니까 방송을 통해서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거기서 멈춰졌다고 합니다. 이현우 씨가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데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다. 정말 호러물 수준입니다. 야, 이거 듣기만 해도 소름 돋는. 아니 이사간 집을 어떻게 알고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과일을 어휴. 아니 사과를 까는 건 손에 칼도 들어 있었어. 무섭네. 정말 끔찍하네요. 스토킹 피해 사례. 이현우 씨 얘기고요. 이어서 세 번째 스타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왠지 알 것 알 같아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아니 어떻게 알 것 같지? 그 눈매랑 눈매가 되게 그죠? 눈매가 그렇죠, 조금 눈매. 다르신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진짜 매일매일 느끼는 거지만 네. 참 치열들이 참 고르세요. 네. 배우들은 저래야 되나 보네. 자, 아직도 전혀 모르시는 우리 이재용 MC를 위해서 제가 첫 번째 힌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첫 번째 힌트 1집 발표한 가수입니다. 올해 데뷔 42년 차고요. 1997년 드라마 파랑새는 있다에서 밤무대 가수로 열연했습니다. 당시에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이면서 화제가 됐었고요. 이것을 계기로 가수 서른도 씨 있지 않습니까? 네. 서른도 씨가 작사, 작곡한 파랑새 등에 있는 메모리라는 제목의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게 원래 연기자죠. 배우인데 이제 1집 가수까지 활동하게 된 거죠. 원체 노래 잘한다 이거죠. 뛰어난 거죠. 일단 배우라는 제 추측은 맞았네요. 네, 맞고요. 그다음에 맞고. 자, 두 번째 힌트 네. 드리겠습니다. 경기 민요 이수자입니다. 그래? 어린 시절부터 이분이 소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1997년 김성녀 씨와 함께 연극을 준비했는데요. 이때 경기 민요를 추천받아서 한 3개월 정도 받다가 이제 스케줄상 못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2005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3년 만인 2008년에 이분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 민요 이수자 지정을 아니 연기자인데 무형문화재? 그렇죠. 연기자인데. 음반도 발매하고 와 네. 누구지? 경기 민요까지. 그 파랑새는 일단 드라마 옛날에 기억나시 K본부 드라마 파랑새는 어디 있어? 그 드라마 저도 어렸을 때 재밌게 봤거든요. 네. 거기서 노래를 굉장히 잘했던 분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 재용 MC님은 감을 못 잡고 계시지만 우리 네. 시청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바로 배우 양근석 씨. 양근석 씨 왔습니다.
굉장히 그렇구나. 우아한,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나 인기도 많으시고. 네. 그래, 알고 보면 알겠어. 근데 모르고 눈, 코, 입만 가지고 어떻게 알아. 네. 아, 양금석 씨가 근데 정말 어디 가나 인기. 네. 이게 사실인 게 본인도 얘기를 하세요. 난 사실 늘 남자들한테 이제 대시를 받는다, 고백을 받는다. 근데 다만 내가 선택하지 않을 뿐이다. 야, 이 자신감 멋있습니다. 아, 방송을 통해 봐도 정말 매력 있는, 매력적인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일까요? 이런 양금석 씨에게 스토커가 또 수십 년간 괴롭혔어요? 일단 양금석 씨를 괴롭힌 이 스토커가요. 지난 2015년에 한 행동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5년 8월 한 달 동안입니다. 이 한 달 동안 74개의 문자 메시지와 10개의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참다 못한 양금석 씨가 이 스토커를 두고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좀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사람한테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안하더래요. 너무 이 불안해서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2015년 10월에 경찰서에 찾아가 신고를 했고요. 그 결과 이 스토커는 2016년 2월에 구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스토커가 양금석 씨한테 어떤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일단 전화번호에 저장해놓은 그 이름이요. 영원한 내 사랑 곰탱. 양금석 씨를 이렇게 저장해놨고 뭐 내용이 막 이렇습니다. 이쁜 내 곰탱이를 낳아주신 부모님들께 너무 감사드린다. 사랑해요 어머님 아버님 곧 찾아뵐게요. 당신은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내려주신 인물이다. 사람이다. 당신은 나의 천사다. 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한 번은 서울역 한복판에서 양금석 너는 내 운명 이런 사진을 찍은 또 혹은 우통을 벗은 사진을 찍어서 이걸 보내기도 하고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 많았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양금석 씨는 그래도 스토커를 한 번도 직접 대면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내 사랑 곰탱이면 곰탱이라는 게 애칭이잖아요. 이거는 누가 보면 그냥 연인 사이에 애칭 부르고 사랑하는 사이인 줄 알겠어요. 아니, 모르는 사이고 얼굴 본 적도 없는데 전화번호 같은 건 어떻게 한 거예요? 일단 이 스토커가요. 지난 2011년도에 TV를 시청하던 중에 양금석 씨한테 뿅 하고 반한 거예요. 어머, 저 사람 누구야?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개인 정보를 알아봅니다. 뭐 키라던가 이런 생일이라던가 알아보다가 점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양금석 씨의 이 팬클럽 등을 통해서 개인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보내면서 수시로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스토커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집 그리고 공연장까지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 소란의 일화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는데 양금석 씨가 극중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스토커가 갑자기 관객석에서 안 돼!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이거는 공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금석 씨가 놀라서 나 너무 놀랐다. 하지만 프로잖아요. 연극을 일단 끝까지 이 무대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스토커가요. 집에 돌아가질 않아요. 양금석 씨 얼굴을 보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금석 씨가 현장에 있던 이 배우들 제작진의 도움으로 피신을 한 후에 이 스토커도 돌아갔다고. 아니 이렇게 피신도 하고 또 전화번호도 바꿨어요. 그런데 또 이 스토커가 양금석 씨 주변 사람들한테 정말 만날 일이 있다. 바뀐 전화번호 알려달라. 막 이렇게 주변이까지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거는 그냥 페니스타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집착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가수 김도균 씨가 이 스토킹 피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요때가 한제 그 스토커가 구속된 그 즈음인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구속까지 된 거야?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있잖아요. 김도균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그 밤에 집에 혼자 갈 때 그 혼자 집에 귀가하는 것조차 무섭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 음성 녹음된 거 들려준 적이 있어서 내가 들어봤는데 이거 뭐 결혼해야 된다고 하고 정말 스토킹 그 자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금석 씨를 대신해서 이 스토킹 사실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스토커가 알고 보니까 상습범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양금석 씨를 괴롭힌 이 스토커는요, 문자 메시지나 음성 메시지 등을 통해서 보냈었던
있었던 이런 행동 정말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스토커가요 양금석 씨에게 우리는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양금석 씨가 이사 가기 전 집에 자신의 짐을 보내버린 거예요. 같이 살자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양금석 씨를 괴롭힌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2015년도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스토커가 양금석 씨에게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1년이 안 되는 요 기간 동안 문자 메시지만 100여 건을 보냈어요. 이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양금석 씨를 스토킹을 해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토킹을 이어간 거죠. 야, 진짜- 양금석 씨도 정말 고생 많았네요. 그러니까요. 예. 피해 사실이 정말 만만치가 않네요. 자, 다음 사례도 한번 볼까요? 자, 네 번째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스타분입니다. 적인 알듯말듯. 눈이, 네네. 이분이 약간 눈 화장을 좀 진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 네. 포인트들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배우입니까? 배우? 배우 맞습니다. 자, 힌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4차원 주부입니다.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배우고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선굵은 연기들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평소에 좀 엉뚱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런 성격 덕분에 붙여진 별명이 바로 4차원 주부입니다. 배우로서 보여지는 이미지와 실제 성격이 좀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이분은 이 별명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일단 뭐 4차원 주부라는 별명을 들었을 때 엉뚱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하고요. 오히려 엉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엉뚱하다는 것은 신선하다와 비슷하다라는 생각하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너무 드렸다고 귀여우신데요? 엉뚱하다는 뭐 톡톡 튀고 뭐 이런 성격인 틀린 것 말은 같은데. 아니네요. 자, 두 번째 힌트는 뭐였어요? 네, 두 번째 힌트. 재혼 후에 네. 더 잘 살고 있는 스타입니다. 이분 한 번의 아픔을 좀 뒤로하고 2006년 11월에 제2의 짝꿍을 만나서 정말 찰떡보다 더 잘 맞는 부부금실로 연예계 대표 원앙 부부로 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남편이 누구신데? 이분의 남편을 들으시면 정확하게 이제 정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분의 남편 바로 가수 김종진 씨입니다. 나왔네. 정답 나왔죠? 네.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배우 이승신 씨. 씨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보면 저게 맞잖아. 네. 근데 그냥 보면 모르겠죠. 그냥 보면 모르겠어요. 네. 희한하네. 네. 아니, 뭐 정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표적인 원앙 부부로 꼽히잖아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2006년 11월에 부부가 됐다고 그랬는데 네. 처음 만남은 그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용록 씨가 DJ를 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요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수지큐를 이제 소개하면서 요 노래 부른 가수 이 김정준 씨도 나오고 이 노래 가사 중에 공격적인 여자가 좋더라. 요 공격적인 여자를 누구로 할까 하다가 요 바로 대표적인 이 송글군 연기를 하는 배우 이승신 씨를 섭외해서 이 라디오 부스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어머나, 그런데 김종신 씨 눈에 이승신 씨가 무슨 공격적인 여자.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 자체였다. 그동안 내가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부류 자체가 그런 다른 존재감이 느껴지는, 정말 이걸 보고 그냥 한눈에 반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 첫인상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제 이승신 씨는 그 첫 만남에 달갑지만 않았다 이런 얘기하던데요. 맞습니다. 이승신 씨가 사실 그 현장에요. 이게 무슨 주제로 나를 불렀는지 전혀 모르고 일단 갔는데 공격적인 여자가 주제라고? 약간 이렇게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달갑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종진 씨의 모습은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한 손에 이 뻥튀기를 들고 굉장히 분위기를 잡고 서 있던 그 모습. 뻥튀기. 뻥튀기를 들고 굉장히 분위기를 잡게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표현도 4차원이네. 아니, 도대체 무슨 뻥튀기길래, 뻥튀기를 뭐 어떻게 잡았다는 거야? 이렇게 잡았다는 거야?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이제 재혼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승신 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팬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이 공격적인 여자로 출연했잖아요. 별로 뭐 달갑지 않지만 그래서 인사치레로 콘서트 한번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종준 씨가 이 첫눈에 반한 사람 아닙니까? 2번이나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2번을 다 이승신 씨가 바람을 맞췄다 그래요. 복수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초대한 날짜가 2월 14일, 3월 14일 그 초콜릿 주고 사탕 주는 날인데 이승신 씨 솔로잖아요. 싱글이잖아요. 아 누구랑 가야 되냐. 아 친구한테 가자 그러면 남편 있는 친구는 어머 우리 남편이랑 남편 밥 챙겨줘야 돼 이러고 또 싱글인 친구한테 얘기하면 어머 나 남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 이러다 보니까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못 갔고 이대로 두 사람의 인연이 끝나나 했는데 어머나 다행히 그 3월 내로 지인과의 식사 자리에서 또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 8개월 뒤에 11월에 부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충격적인 일은 재혼 1년 뒤에 발생을 합니다. 이승신 씨가 정체 모를 사람으로부터 습격을 당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요, 2007년 12월 23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크리스마스 공연장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꽁냥꽁냥이라고 하죠. 이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었던 이승신 씨가 객석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을 막 응원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뛰어든 스토커에 의해서 머리를 가격을 당하고 상당한 피를 흘리는 사고를 당해서 무려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야, 이런 상황이야말로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데 네네. 이승신 씨 너무 놀랐겠네요. 그때 당시가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콘서트 현장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미리 시작하기 전에 앉아 있잖아요. 자리에 가서. 아직 네. 공연 시작은 전인데 내 앞줄에 앉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뒤를 돌아보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자리를 그 좌석을 객석을 뛰어 넘어와서 바로 얼굴을 향해서 가격을 하는데 그때 이승신 씨가 정신 없었지만 이건 맨손은 아니다. 뭔가 휴대전화든지 열쇠든지 뭘로 지금 나를 물건으로 가격을 하는 거다.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가격. 흉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흉기? 네, 경찰 조사 결과 이 이승신 씨의 머리를 가격한 흉기의 정체는요, 바로 이승신 씨의 휴대전화였습니다. 사고 당시에 이승신 씨 옆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이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요, 스토커가 이승신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서 이것을 그대로 이승신 씨의 얼굴 정면을 향해서 가격을 했다고 해요. 이렇게 휘둘렀는데 이승신 씨가 그 과정에서 굉장한 상처를 입게 된 거죠. 아니 정말 이 상대는 얼굴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얼굴, 요 눈, 코, 입 부분은 안 다쳤어요. 머리를 다쳤어요. 왜 그랬냐면 이 이승신 씨가 재빠르게 몸을 숙이면서 피한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보건체육학과 출신이라네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남달라서 그나마 피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스토커가 일단 콘서트장에 따라왔고 그다음에 이승신 씨의 위치를 파악을 한 다음에 습격까지 이어진 거거든요. 뭔가 마음속에 원한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스토커도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콘서트를 보러 온 거였다고 해요. 그런데 뒤에 지금 이승신 씨가 있는데 어머 세상에 평상시에 김종진 씨랑 막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다정하게 얘기하고 알콩달콩한 그 모습이 여기 좀 쌓여 있었는데 그날 딱 이승신 씨를 봤더니 뭐 딴 게 아니라 그냥 미워서 그냥 화가 나서 묻지마 범죄였어요.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미워서?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네,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이승신 씨를 이 괴롭힌 스토커의 정체는 바로 남편 김종진 씨의 스토커였어요. 이 스토커가 원한을 갖고 부인을 괴롭힌 거예요. 스토커가 당시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한 5, 6년 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콘서트를 꼬박꼬박 가던 굉장히 좀 팬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팬이었던 동시에 10년 동안이나 김종진 씨를 스토킹하던 이 스토커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네요. 네, 사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스토커가 이승신 씨 그리고 김종진 씨가 결혼한 뒤부터 인터넷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하고 수차례 협박성 글을 올려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신 씨 소속사 관계자가 이 스토커의 협박 글 중에 일부를요, 김종신 씨가 당시에 진행하던 이 라디오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일부 공개를 했었는데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 글을 보면요. 니네 둘이서 날 망가뜨려 놨어. 뭐 이런 내용에 굉장히 원망을 하는 이런 내용과 함께 과격한 욕을 쏟아내는 내용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남편의 스토커에게 가격을 당했다. 그렇죠. 야, 이건 뭐 생각도 못했을 일인데 이거 저 김종진 씨 역시 많이 놀랐겠어요. 그렇죠. 근데 연예인들이 사실 많이 스토킹을 당하는데 그래도 그 스토커에 대해서 좀
선처를 해주는 편이었다. 예전에 이것도 이제 팬심에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김정진 씨 보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아내가 당했고 또 그 콘서트 현장에 아내의 가족분들, 처가 식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순신 씨도 이게 굉장히 몸을 다친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 충격이 커서 깊은 안정이 필요하기도 했고 가족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쵸. 하다 보니까 강력 대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선처 없습니다 했는데 이 스토커가 정신 상태가 조금 정신 감정 결과 아프다 해가지고 처벌을 할 수 없었다, 처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을 알리기도 했죠. 아, 그러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안 받았다 이런 얘기고 이순신 씨 그럼 최근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두 사람 꿋꿋해요. 왜 꿋꿋하냐면은 럽스타그램. 정말 최근에도 계속 남편이랑 이렇게 뭐 외출 나왔어요. 맛있는 밥 먹었어요. 아주 이 따뜻한 기분 좋은 연말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표정이 좋아요. 맞아요. 항상 웃는 표정이. 맞아요. 그러니까 네.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는 아. 그 증거겠죠. 표정이 네. 드러나는 거죠. 이어서 다섯 번째 그래서 스타 맨날 보겠습니다. 웃고 다니는구나. 알았어요. 예. 제가 웃음 좀 많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 스타 네. 저도 웃으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눈코입 퀴즈를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스타입니다. 자, 정말 한눈에 쏙 들어오게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상당한 미인인 건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아요? 전 진짜 모르겠어. 아실 것 같아요? 눈매가 참 예나 지금이나 좀 비슷하시고요. 저 립스틱을 짙게 발랐네. 입술이 아주 앵두 같은데? 같고 네. 코가 상당히 아주 코가 그렇죠. 예쁘네요. 굉장히 미인이시고요. 제가 첫 번째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스 MBC 선발대회 출신입니다. 옛날에 이런 대회도 MBC, 있었구나. 그렇죠. 아니 뭐 미스 롯데, 미스 혜태, 미스 춘향은 네. 들어봤는데 미스 MBC가 있었어요? 네, 1981년에 M본부에서 창사 20주년을 맞아서 주연급 연기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이 미스 MBC 선발대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미스 MBC는 상금 200만 원, 그리고 준 미스 MBC는 상금 100만 원, 장려상은 이제 50만 원으로 전국 10개 지구에서 예선을 거쳐서 최종 선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여기서 몇 등 한 거예요? 이분 올해 데뷔 41년차 배우고요. 네. 여기서 2등인 준 미스 MBC에 뽑히면서 상금 100만 원, 그리고 MBC 공채 14기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를 그래요?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힌트도 좀 주세요. 두 번째 힌트, 이거 조금 아시는 분들 굉장히 알 텐데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3일 만에 끝난 결혼 생활입니다. 이분이 1998년에 결혼식을 올렸고요. 신혼여행 3일 만에 헤어짐을 결정하면서 정말 초고속으로 남남이 되는데요. 근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이혼, 결혼과 이혼하지 않은 싱글인 상태가 된 거죠. 자, 이거 잘 모르겠네. 근데 미스 MBC 선발대회 출신 배우가 누가 있죠? 이휘양 씨? 이휘양 씨가 계시죠? 근데 이휘양 씨는 결혼 3일 만에 이건 아닌데. 이휘양 씨, 맞아요. 아닙니다, 이휘양 씨. 일단 이휘양 씨 역시 여기 이 대회에서 준 미스 MBC로 뽑힌 그렇죠. 건 맞습니다. 맞지만 이제 이휘양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잘 이제 지내시다가 이제 사별한 상태인 거죠. 저는 힌트 들어도 도통 모르겠어요. 그냥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아실 오늘 것 MC분들이 조금 같아요. 어려워하시는데 이름이 한 글자? 한 글자죠. 외자죠. 외자예요? 정답 공개합니다. 바로 배우 김청 씨. 네. 김청 씨는 정말 1980년대 청순미의 대명사였죠. 그리고 처음으로 활동 시작, MC를 또 많이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김수현 씨가 소개해 준 것처럼 네. 1981년에는 미스 MBC 2위, 그리고 바로 이듬해 MBC 공채 14기. 그런데 데뷔 4개월 만에 무려 쇼 2000, 쇼 2000의 MC를 맡게 됐는데 발탁된 이유가 있어요. 수더분해서. 순하게 생겨서. 아니, 쇼가 스톱을 그랬나 보네. 말하자면 평상시 모습과 확 다르게 화려한 변신, 그 변화를 느끼게 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김청 씨가 백지의 그림을 그리듯이 변화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 발탁한 분 안목이 남다른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김청 씨의 인기에 대해서 가수 조영남 씨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의 인기가 지금의 김태희
요리를 능가했다라면서 김청 씨의 인기와 미모에 대해서 극찬을 했었죠. 김태 씨도 사실 CF 퀸이거든요. 김청 씨도 그러면 CF 굉장히 많이 찍으셨을 것 같은데. 김청 씨의 CF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가락, 발가락 합쳐서 한 20개 정도 찍으면 셀 수 있겠죠. 하지만 김청 씨 너무 많이 찍어서 셀 수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광고료도 어마어마하게 받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성기 시절 1980년대인데요. 이때 강남의 아파트가 뭐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받았던 광고료 무려 1억 5천에서 2억 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스타라고 해도 많이 받는 그럼요. 네. 강남의 아파트 석채 정도. 네. 그죠? 그렇죠. 이 석채가 지금 가격으로 하면 얼마나? 지금 가격으로. 지금이면 뭐 100억이 넘는 100 넘죠. 훨씬 네. 넘죠. 이야. 진짜 1980년대에는 정말 대단했고 딱히 라이벌이라고 들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김청 씨가 자신을 표현을 한 걸요. 제가 찾아봤는데 드레핀 들국화다. 나는 드레핀 들국화 같았다라고 스스로를 표현을 하면서요. 라이벌은 없었다라고 인기에 대한 이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수선화 같은 역할을 많이 해서인지 굉장히 사람들이 괜히 좀 보호 본능을 많이 일으켰었던 것 같다. 그런 순수함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다라고 인기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어마어마한 절정의 인기를 뒤로 하고 김청 씨가 3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결혼 뭐 3일 만에 이혼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사랑과 야망만 생각할 때 이덕화 씨가 아끼던 은하니 역할 정말 김청 씨 인기 최고였는데 결혼을 합니다. 1998년 무려 12살이나 많은 사업가랑 어머나 그러더니 필리핀으로 신혼여행을 가요. 근데 그 바로 신혼여행 이 3일 만에 이혼이라는 게 뭐 이혼도 아니죠.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파탄이 난 게 신혼여행 갔는데 남편이 도박만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러면 나는 시댁 식구들 드릴 선물이나 살까 하고 저기 축의금 들어온 거랑 돈 좀 주세요. 시댁 선물 좀 살게 하는데 그 돈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너무 아니다. 도박밖에 모르는구나 해서 결혼을 결심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 같이 사는 예능 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커다란 다이아몬드 반지 받았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5 여자를 거쳐온 거다. 결혼하면 줬다가 이혼하면 빼서 은행에 넣어뒀다가 너무 커서 은행에 넣습니다. 다시 또 새 부인한테 줬다가 이렇게 5 여자를 거쳐서 6번째 내게온 다이아몬드 반지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게 김청 씨가 그때 그 소문 났었지. 큰 다이아몬드 받았다는. 그게 그 반지.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는데 아니다 나 빼놓고 나왔다. 정말 나는 이 끝내야 된다는 마음에 거의 뭐 몸으로 맨몸으로 나왔다. 내가 정말 돈을 보고 결혼했으면 위자료라도 청구를 했을 텐데 나는 청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3일이라는 짧은 그 결혼 생활을 마치고 종지부를 찍고 난 이후에 김청 씨는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네, 김청 씨가 이후에 보일러도 없는 아주 깊고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누구를 만나지도 않고 어디에 나가지도 않았을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아서 힘든 시간을 보냈었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당시에는요. 이혼한 배우가 특히 이혼한 여배우의 복귀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무려 5년 동안이나 방송을 중단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 부분도 참 힘든 부분이었을 텐데 스토킹 피해까지 당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대낮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요. 이 1년 넘게 따라다니던 스토커 김청 씨를 어떻게 했느냐. 방송국부터 미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차가 신호 대기에 서 있을 때 조수석으로 급습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맞습니다. 옆에 왔어요. 게다가 지금 저는 운전대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운전에 저기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김청 씨를 끌고 내리면서 넌 내 거야. 난 너랑 결혼해야 돼. 갑작스러운 이런 것도 뭐 프로포즈 처분이라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놀랐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 위기를 김청 씨는 어떻게 묘면했을까요? 이건 정말 극도의 공포감이잖아요. 너무 무섭다 보니까 내가 여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신사동 길 한복판에 누워서 정말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서 악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이 스토커가 데려가려고 어떻게든 힘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소란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죠. 무서울 거 아니에요. 스토커가 이제 포기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한마디를 남기고 갑니다. 이 독한 여자.
순화한 거예요. 이 독한 여자라는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런 힘든 순간들을 넘기면서 이 위기를 극복한 김청 씨가요. 당시에 이런 폭력이잖아요, 사실. 네. 이런 충격이 너무 커서 한동안 그 일부분들이 아예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놀랐었다고 해요. 너무 큰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하기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을 것 같은데 또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 납치를 당할 뻔했는데 왜 신고를 하지 않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자 각별한 사이인 어머니를 걱정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김청 씨가 스토커에 의한 납치 사건 때문에 공황장애가 시작이 됐고 최근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도 김청 씨가 납치를 당할 뻔한 일이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셨다고 해요. 네. 그 얘기가 있잖아요. 김청은 심청이더라. 맞아요. 효녀라면서요? 맞아요. 그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자신을 키웠고 그걸 나이 들면서 어머니가 같은 여자로서 이해되고 이제는 김청 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엄마가 돼서 이 엄마를 딸처럼 보살핀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서 이 스토킹 신고를 못하고 감췄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음이 그렇게 각별한데 지금은 두 분이 따로 사시는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랑 따로 사니까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김청 씨가 서울을 떠나서 현재 평창에서 제2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평창에 가도 혼자 계시는 어머니의 이 걱정 때문에 항상 핸드폰을, 이 휴대전화를 항상 24시간 켜놓고 있고요. 또 어머니 집에 CCTV, 요즘 가정용 CCTV 있잖아요. 그걸 달아놓고 항상 이 휴대폰에 연결을 해놓고 아, 우리 엄마 어떻게 지내고 계시지?라고 확인을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네. 김청 씨 얘기까지 오늘 스타 주민은 범죄가 된 미친 사랑 연예계 스토킹 비상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좀 쌀쌀하던데요? 그쵸. 아침, 영하 저녁으로. 2도인가 뭐 제 차에는 그렇게 나오던데. 네네. 뭐, 낮 동안에는 기온이 좀 올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고요. 그러면서 일교차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럴 때 건강 상하기 쉬우니까 건강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팥죽 드실 거죠? 아, 먹어야죠. 네. 준비됐나 모르겠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